대만은 지금 25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으며 3일 기준 8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9명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건물에 갇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며칠간 진도 5토6에 달한 여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만 전역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날 지진은 대만 동부의 도시 화롄에서 남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깊이는 15.5km였습니다. 강진 뒤 곧바로 규모 6.5의 여진까지 일어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규모 7.4 강진의 직격탄을 입은 화롄 지역은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고 도로가 끊기는 등 도시 전체가 흡사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와 SNS 등에 따르면 산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 발생 순간 산 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먼지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땅이 순식간에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체감한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현장에서 탈출하느라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8층짜리 태낭성 빌딩은 지진 직후 심하게 흔들리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2터부터 13도 정도 기울어지더니 건물 뿌리가 뽑힐 수준인 45도로까지 기울어진 뒤 붕괴 직전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건물은 가까스로 완전 붕괴는 피했으나 바로 옆에 있던 형 건물은 약 1초 뒤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가 여진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완전 붕괴도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주민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자리를 떠났으며 인근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모습도 영상과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참사를 막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롄의 베이빙 거리에 있는 1층 브런치 가게는 건물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인근 고속도로와 터널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도로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동부를 가로지르는 수아수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인근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가 무너져 10여 명의 관광객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렸고 현재 이 공원에는 수백 명의 등산객과 직원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베이시에서는 일부 공장 창고가 붕괴됐고 안전 우려로 도시 철도 운항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급 고층 빌딩의 지붕에 설치된 수영장의 물이 지진의 충격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지진이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의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진으로 타이베이 101타워를 비추는 CCTV 화면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낙 강한 지진이어서 로이터 통신은 화롄에서 일어난 지진이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대만의 상황은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다리 위에서도 지진의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타이베이 스카이라인의 상징인 101타워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카메라는 강하게 흔들렸고 나무잎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99년 2,000명 넘게 숨진 9월 21일 대지진 규모 7.3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직후 타이베이 지하철인 MRT는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고 대만 전역에서 전국 31만 7천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9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대만 남단 핑둥에 있는 원전에서 저수위 경보가 한때 울렸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전력망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대만 지진의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섬인 일본 서남단 요나구니지마에는 높이 30cm의 첫 쓰나미가 도달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오전 10시쯤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지역 주민에게 해안에서 높은 곳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 세계는 TSMC 반도체 공장의 피해는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TSMC는 처음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경제신문 등도 TSMC 및 기타 주요 제조업체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TSMC 직원들에게 긴급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TSMC 대변인은 생산 라인에서 일부 직원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피해 여부나 그 규모는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다행히 TSMC 팹에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TSMC 팹의 대부분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강진이 발생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TSMC가 내진 설계를 적용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강진의 여파로 대만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SMC는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피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일부 TSMC 팹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실제로 혼란한 모습이 보인 만큼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파운드리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UMC의 경우 신주과학단지와 타이난에 있는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대만의 잦은 지진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다지며 중국과 나를 세우는 대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은 종종 있던 일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유례없는 한파로 정전을 맞아 가동이 중지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스틴 시의 전력업체 오스틴 에너지는 겨울 한파로 인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주요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강제 셧다운되어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요. 무려 4개월이나 공장이 멈추며 3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만 강진은 중국의 해일 경보까지 내려지게 할 만큼 강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지진 직후 해일 1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중국 남부 푸젠성, 광둥성은 물론이고 저장성, 장수성, 상하이 등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을 정도니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TSMC 대만 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만 지진은 반도체 부활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던 일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이 TSMC와 삼성전자를 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범시킨 반도체 회사로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인데요. 라피더스는 차세대 후공정 기술을 2020년대 후반까지 실용화해 양산 개시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지원은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위주였지만 후공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피더스가 후공정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AI용 반도체는 연산, 기억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데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담을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AI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공정 부문은 이미 TSMC와 삼성전자가 수십 년 동안 연마해왔기 때문에 라피더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를 키우는 뒷배는 바로 TSMC 때문입니다. TSMC는 독자적인 후공정 기술로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제조를 맡아 일본을 포함한 소재 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의 고리에 위치한 대만에서 또다시 강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대만 TSMC 공장까지 직원을 대피시켰을 정도이니 같은 불의 고리, 일본에 짓는 공장에 대해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지, 일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할지 불안해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대만과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TSMC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일본은 더욱더 TSMC의 눈치를 보게 될 듯합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엔 그저 소수의 어선들이 타국의 영해를 넘어 물법 조업을 하는데 그쳤지만
근래 들어 대규모 조직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군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전 세계 바다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주변국들을 그저 발만 돕동 구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영해에서만큼은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주려는 기이한 혜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해경과 해군을 비롯 국내 한방산업체의 충격적인 발표 직후였죠. 얼마 전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략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집거래 있음을 발표, 군사적 전개를 강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치는 팔라완 섭에서 서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산호조 인근 해역으로 중국의 대청 어선들이 닷을 내린 채 정박해 있는 모습이 필리핀 연안경비대의 죄조로 활용됐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터라 필리핀 측은 즉시 비상경계태세를 선언했습니다. 많아야 고작 수십 척이 몰려다녔던 과거와는 달리 200척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이룬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정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마치 크레인처럼 보이는 괴상한 장비를 탑재한 데다 야간에는 조콘, 백열등을 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등 정황상 이는 어업을 가장한 침막행위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중국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해상민병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중국 어선의 어업행위라며 벌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 했지만 이후 필리핀 측이 입수한 중국 어선들의 실체가 폭로되자마자 즉시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수특필하며 중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이는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남중국해 암조 지역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중국 배들의 진얼이 뚜렷하게 포착됐고 정확한 판단은 물가 하나 일부 배에는 무기로 의심되는 장비들까지 장작돼 있었는데요. 누가 어선이라고 귀뜸하지 않는다면 이는 누가 봐도 침략적 행위의 목적이 있는 소규모 군합전단으로 보이는 데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 해양경비정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던 자국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을 거론하며 중국 선박이 베트남 주권을 지배하고 어민들의 이익과 생명 재산을 위험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중국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대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는데요. 이에 모든 상황이 들통난 중국은 늘 그렇듯 얼굴에 절판을 말고 반박하며 억으로 상대 국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들이 강풍을 피해 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면서 또한 남중국해는 중국 어선의 중요한 조업 지역이자 피난처이다. 이곳에서의 중국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법에 정확히 부합하는데 억으로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려는 행위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등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또한 보르네오 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 탑사 사업이 중국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은 선박에 의해 제지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결국 미 해군은 상륙 돌격함 USS 아메리카와 호주의 호위함은 물론 유도탄 구축함 USS 벙커1과 USS 베리를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배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미국 측은 이 지역의 선박 합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이 물법적으로 공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원전 차단하겠다며 그 근거로 최근 중국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는 핑계로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을 봉쇄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는 곧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향후 항공모함전단을 계속적으로 주둔시켜 합동작전을 이어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응하며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인 영영일A함을 타이완 해협을 넘어 남중국해로 파견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항모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작전으로 보인다는 견해와 함께 남중국해 지역에서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괴랄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한국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었는데요. 섣불리 군함을 움직였다간 전 세계의 시선을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종국은 어선들을 개조시켜 해상민병대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서해를 중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어민들을 괴롭혀 무리를 빚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식적으로 군함이 아니었기에 미국 이지스함조차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과거 미 해군 라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을 당시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어선들의 이런 행태는 삼국의 입장에서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물리적 개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말하며, 결국 한국이 영해를 사수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국방 전략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죠. 한국 군함이 보이면 냅다 들이받기까지 하며 겁없이 기어오르던 중국 어선들은 최근 한국이 최종번기를 꺼내들자 벌써부터 검을 먹고 서해에서 철수 준비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LIG 넥스원 광해군의 주도로 개발된 이 무기는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일종으로 초창기엔 대함 미사일이나 항공기 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해내는 원리에서 개발에 착수됐는데, 다른 모든 방어수단을 가동했지만 끝내 적의 공격을 제지하지 못했을 시 비로소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어선으로 등록된 해상민병대들을 포격하기엔 내외부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마치 카미가제처럼 한국 군함을 들이박는 등의 전략을 원천 차단할 가능성을 얼 수 있게 됐는데요. 골키퍼라는 이름의 이 방어수단은 네덜란드 텔레스사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한포탄을 발사해 표적을 무력화하며 자체 탐지와 추적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춰 단독으로 전자동 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구경 30mm 포신 7개를 묶은 게틀링포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무게가 6톤, 높이 3.7m이며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4200발이지만 재장전 시간은 고작 9분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갖춰 최종번기라는 명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넥스원 쪽은 이미 시스템, 체계 통합과 시험 평가는 물론 후속 군수지원 능력 등 기반 기술, 그동안 해외에 의존한 정비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보했고, 이로써 장비의 안정된 운영과 후속 군수지원이 적시에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군이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지속적 군수지원 확대의 어려움에 따른 대체 무기체계 확보의 필요성을 완벽히 해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골키퍼는 현재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3척과 3200톤 광개토, 구죽함 3적, 400톤 종무공 이순신급 구죽함 6적 및 독도함에 각각 탑재돼 최후의 방어무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후 경비정에도 탑재할 수 있는 미니멀한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한층 강화된 무기 개발 외에도 달라진 해경과 해군의 대응 또한 중국 어선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데요. 최근 종부지방의 안경찰청 서해오도 경비단에 따르면 금어기인 지난 3월 연평도와 백령도 등 NLL 인근 해역에서 나타난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20여 척이었지만 곱게 조업이 임박한 이달 들어선 하루 100척으로 크게 족하했다며, 이는 중국의 해상민병대 조직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군과 해경 측이 그동안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작전을 해왔지만 더 이상 영해 침범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적극 나포에 나서고 그 와중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시 전투를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지난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5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특단은 즉시 500급 경비함정 2적과 해군함정 3적을 투입하여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당시 중국 어선들은 득벌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지만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협조에 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특단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박기관실 내부에 진입하여 엔진을 급속 정지시킨 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전략을 펼쳐 이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죠. 중국인들은 한국산 꽃게가 그렇게 맛있으면 제발 돈 주고 사 먹길 바랍니다. 앞으론 불법 조업했다가 벌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인류는 늘 하늘을 나는 새의 자유를 동경했습니다. 그 동경은 종종 높은 건물로 표현되는데,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등은 전부 인간의 하늘에 대한 동경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건물들을 보통 마철루 모티엔러라 부르는데, 마철루란 하늘을 긁는 건물, 영어로는
스케이스크레이퍼로 씁니다. 하늘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한 마천루는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창의성과 결합되어 이제는 한 국가의 랜드마크를 상징하게 됐는데요. 고구익선가오 가오징샨입니다. 더 높을수록 주목을 받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잠실에 있는 롯데월타워입니다. 고구 신격호 롯데 창업주는 슈퍼타워는 무조건 100층 이상이어야 한다며 파리의 에펠탑 같은 타워를 만들고 싶다. 그것은 단순히 형태나 디자인을 흉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300년이고 400년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존재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타워를 설계했으면 한다. 파리의 에펠탑은 건설 당시에는 시민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파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런 타워를 바란다. 단, 높이에 대해서는 요구가 확고하다. 설계 단계에서는 한국 최고, 그리고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기획해달라. 고 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롯데건설은 2010년부터 4조 2천억 원을 투입, 6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6년 완공했죠. 지상 123층, 지하 6층으로 전체 높이가 555m에 이르는 롯데월타워는 현 시점 세계에서 6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버즈 칼리파로 그 높이가 무려 828m에 이르죠. 2위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르데카 118타워 679m, 3위는 상하이 타워 632m입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 건설사가 세계 1, 2위 건물을 전부 지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은 삼성인데 이 삼성그룹의 모태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된 소식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1938년 대구시 수동현 인교동에서 첨가물, 건어물 수출로 창업된 삼성상회를 창립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름이 불산이기는 하지만 분명 이 회사의 주력은 건설업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불산이 세계 1, 2위 건물을 전부 지었습니다. 약 열흘 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 메르데카 118 앞에서는 말레이시아 압둘라, 국왕 부부 등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빌딩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메르데카 118은 지상 118층, 지하 5층으로 건설된 높이 679m의 초고층 빌딩으로 세계 최고주의 가오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이어 세계 2위 초고층 빌딩으로 올라섰는데요. 기존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더 익스체인지 106,492m를 훌쩍 뛰어넘어 동남아시아 최고층 마천루의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메르데카 118은 연면적만 67만 3,862m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고급 호텔,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물 최상층에는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성겸 메르데카 18 현장 소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 2위를 삼성불산이 직접 시공의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 사태 등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지만 최고 수준의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게 됐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의 삼성물산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8년에는 총 높이 451.9m에 달하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즈를 세웠는데 한국과 일본 하자마 건설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펼쳐졌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도 삼성물산이 2009년에 완공했습니다. 두바이에 시공한 162층, 828m 규모의 부르즈 칼리파는 사막에 피는 하이메노칼리스 거미 백합을 형상화한 외관의 이슬람 건축 양식을 접목해 하늘로 뻗은 나선형 모양의 건물로 유명한데 연면적은 50만 로, 국내 코엑스몰의 4배, 잠실 종합운동장의 56배이며 초속 55m 바람과 규모 7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말 그대로 중동을 넘어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건물이죠.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을 시공했다는 것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이 신뢰는 실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발표된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삼성물산은 해외에서 71억 5,252만 달러를 수주해 2021년부터 3년 연속 해외 건설 수주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년도 53억 8,176만 달러를 수주한 것과 비교하면 32.9%가 늘어난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해외 수주액의
5%를 삼성물산이 수주했죠. 지난 1분기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법인이 발주한 대규모 반도체 공장 추가 공사 수주에 이어 대만 가오승 아오지디, 복합개발 등이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사실 흥미로운 건 삼성물산의 세계 최고층 1위 부르즈 칼리파, 2위 메르데카 118은 물론 롯데건설이 2016년 완공한 서울 롯데월드타워까지 포함하면 세계 7대 초고층 빌딩 가운데 무려 3개를 한국건설사가 지었다는 점입니다. 김상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에서 150층 이상 건물을 지어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확한 공기 준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초고층 빌딩 시공에서 강점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죠. 그런데 매번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게 뭐 벌거라고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댓글을 보게 되는데, 사실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사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28m 162층의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는 하루 최대 12,000명의 인부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12,000명이 한 공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각 인부들의 필요한 공사자재 및 돕, 시멘트 갈, 반생이, 벤치 등등의 연장이 있어야 하고, 이 12,000명을 그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고 퇴근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물 흐르듯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140층까지 올라갔다가 자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1층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오.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도 지체되며 공사 전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철저한 소요량이 계산되어야 하고 적재적소에 장비를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기술이 바로 양중 캠프 기술인데요. 이러한 계산은 공사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일단 공사가 시작된 후 변경하는 것은 공사의 혼란을 불러오며 자칫 공기를 늦추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3일에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층당 3일 공정을 실현시켜 5년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부르즈 칼리파를 성공리에 완성하면서 삼성물산이 적용한 시공기술이 이후 전 세계 초고층 빌딩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죠. 메르데카 118에도 비슷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의 척추와도 같은 건축물 한가운데 벽체인 코어리 단단히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콘크리트가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메르데카 118에는 삼성물산이 개발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사용되는데, 이 콘크리트는 주사위 한쪽 면 1c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로, 이 콘크리트는 주사위 한쪽 면 1제곱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로 소형차 1대에 해당하는 950kg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압축 펌프로 510m 이상까지 단 한 번에 쏘아 올리는 고압 압송 기술이 적용됐죠. 압력이 26MPa/메가파스칼로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압력 1M의 26배에 이릅니다. 기술력이 없으면 압력 부족으로 콘크리트를 최상부까지 올리지 못하거나 배관이 막혀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일반 건물과 달리 초고층 빌딩은 건물을 직각으로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은 부르즈 칼리파 시공 때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GPS를 활용해 건물의 수직 각도와 수평을 실시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메르데카 118 역시 GPS를 활용해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측정하며 건물을 한 층 한 층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삼성물산이나 롯데건설, 현대건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내 건설사들 역시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 시공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말레이시아 텔레콤 타워 310m와 아이비타워 274m를 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기울어짐 등을 미리 예측해 제어하는 적용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두고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초고층 빌딩 시공은 국내 건설사들이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쌓은 실적과 명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짚기도 했죠. 물론 이런 놀라운 결과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유명 건축물 시공에선 두각을 나타내지만 설계나 특수 시공 등 다른 분야에선 여전히 해외 업체에 뒤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건축에는 기본 구조 설계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측량, 빌딩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진동 제어, 건물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는 연쇄 붕괴 방지 등 특수한 기술이 많이 쓰이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은 탓에 오랜 업력을 지닌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술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1985년부터 2003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가장 높은 건물은 63빌딩 249m였습니다. 물론 1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시아는 물론 북미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고 국내 최고층 빌딩이 바뀌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높은 건물을 국내 기업이 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근 뉴스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 건설 기술이 이룬 업적은 업적대로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나콘다 23 훈련의 일환으로 임무들 수행하는 우스트카의 중앙공군 훈련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표적을 사격하는 사격 통제 훈련입니다. 우리는 대포, 크랩 곡사포 및 K9 곡사포 대포, 한국에서 최근에 인수한 램 구스타 발사기로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임무는 매우 까다롭고 직접하기 때문에 대포, 특히 병사들이 많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아나콘다 23이란 이름의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올해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5월 6일에 시작해 26일까지 진행되는데 5월 중순부터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군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얼마 전에 폴란드 대통령까지 나와서 황후한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슬란드 매체들은 K9 자주포 열상을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썬더 차체 위에 영국 AS-90 브레이브하트의 155mm 포탑을 얹은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폴란드의 포병은 한국사 무기로 무장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에 총출동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이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라며 위협이 최고조로 이른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이 합류하는 대규모 훈련에서 K9 자주포가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식무기로 취급되던 전차와 자주포가 실제 가장 큰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날씨 때문에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겨울 내 꼼꼼 얼어붙었던 우크라이나의 벌판이 따뜻해진 날씨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모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별로온 봄철 대반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은 체르노젬이라 불리는 흑토로 뒤덮여 있는데 이 검은색 붉은 봄과 가을에 진창으로 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 개전 초반 러시아군 탱크의 진격을 가로막으며 수도 키이우 시수의 1등 공신으로 꼽혔던 진흙탈 변수가 1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각국 주력 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부의 제43독립 포병여단은 독일제 GG-2000 자주포로 무장했지만 사실상 기동을 멈춘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50톤이 넘는 자주포가 진흙에 빠지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난주에는 자주포 한 대가 진흙탕에 빠져 갇히기도 했고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와 같은 주력 전차도 진흙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반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진흙탕에서 혹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록이 가능한 자주포와 전차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하는 훈련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중심이 되어 훈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1000마력짜리 엔진의 강한 힘으로 진흙탕은 물론 험지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력은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 때문에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록을 가능케 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막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화력도 뛰어나기에 자주포의 원산지 영국의 AS-90이나 미국의 팔라딘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점유율 52%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화디펜스는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도입하는 사업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 영국 현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서 공개된 한화디펜스 K9A는 화력, 기동성, 생존성을 개선한 최신형 모델로 분당 최대 열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완전 자동 탄약 처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형 모델의 경우 더 빠른 전술 이동을 위해 신형 합성 고무 트랙을 캐터필터로 사용했습니다. 현지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영국 국기를 탄 K9 자주포가 놀라운 화력을 선보이고 경사진 지형이나 진흙탕까지도 뚫고 기동하는 위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같은 K9 자주포를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자주포로 여기면서 현재 차세대 자주포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K9 자주포는 하체가 명품이고 주포는 거들 뿐이라고 말했는데, 폴란드는 이 하체를 가진 크랩 자주포 18대를 한국의 허락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가 등장해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진흙탕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기동력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자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화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동성이 떨어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 훈련이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험악한 지형에서 힘을 발휘하는 K9 자주포나 K 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시선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벌어진 합행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에서 18개국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시범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방산수출 기업들과 함께 기획한 국산무기 홍보 활동으로 약 580만 평의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주한외교사절을 군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장비 체험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주한 체코, 호주 대사를 비롯해 미국,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등 18개국 외교관 22명이 참석했는데, 주한외교단은 군 관계자로부터 우리 무기 체계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K전차 등에 직접 탑승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K전차, K9 자주포, 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전차 등 층 31대의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 관련 설명을 듣던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 대사는 K9A1의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9A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기술을 통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캐서린 대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실제 앞으로 AI를 활용해 현행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스타브 슬라메치가 주한체코 대사는 K전차에 직접 올라타보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구스타브 체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북부숲에서 지난 4월 의문의 발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러시아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최근 이것이 러시아 KH-55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가 흑해상 루마니아 영공을 순찰하던 폴란드 정찰기에 바짝 다가서서 비행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폴란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국까지도 위협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유럽 최강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천명하고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9 자주포, FA50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면서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폴란드 육군훈련 아나콘다 23에 등장한 K9 자주포의 위복에 자주포의 본산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K9 자주포의 시연 영상을 보고서 영국 현지 네티즌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극한의 광활한 산민국에서 나온 최강의 국사포.